73세, 쫓겨난 그날 당신들이 몰랐던 것, 짐 싸서 나가세요. 오늘 당장. 며느리 입에서 나온 건 말이 아니었다. 선고였다. 사형수에게 내려지는 냉혹한 판결 같은. 추석 밤 9시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 이명숙 여사는 쫓겨났다. 전세금 8천만 원 다 보태준 그 아파트에서 손주 병원비 500만 원 대신 낸 지 석 달 만에. 아들 결혼 축의금 1,000만 원 준 지 7년 만에. 시어머니 모시는 거 이제 한계예요. 제 부모님이 들어오시기로 했어요. 며느리 강민지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1도 없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였다. 마치 오래된 가구를 버리듯 쓸모 다한 물건을 처분하듯. 아들 재우는 창밖만 보고 있었다. 고개를 돌린 채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손주 지우는 방에서 게임 소리만 요란했다. 할머니가 쫓겨나는 상황에도 게임 캐릭터가 더 중요했다. 쾅! 문이 닫혔다. 복도에 선 이명숙 여사. 들고 나온 건 겨울 외투 하나. 가방도 안에 뒀다. 지갑도 핸드백 안에 두고 나왔다. 너무 급작스러워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다. 아니, 챙길 겨를조차 주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거울엔 73세 버려진 노인이 서 있었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떨리는 손.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버려지는 할머니의 모습.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40년 전 남편 몰래 시작했던 그것이 아직 이명숙 여사의 손안에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꾸준히 준비해온 것이 있다는 걸. 석 달 후 같은 아파트 입구. 하지만 이명숙 여사는 더 이상 그날의 그 할머니가 아니었다. 단정한 옷차림, 고든 자세, 흔들리지 않는 눈빛. 경매 낙찰 확인서입니다.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변호사와 함께 서 있는 이명숙 여사. 그 모습은 석 달 전과 완전히 달랐다. 이명숙 여사는 잠들지 못했다. 오늘 아들 집에 가야 했다. 며느리가 일주일 전 전화로 말했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엔 저희 부모님도 오세요. 다 같이 지내요. 명절이니까 양가가 함께 보내면 좋잖아요.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7년 전 결혼한 뒤 처음이었다. 명절마다 냉대받던 이명숙 여사에게 갑자기 왜, 늘 혼자 계세요라고 하던 며느리가 왜 갑자기,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아들이고 손주니까. 밤새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다. 재훈이가 어릴 적 좋아하던 동그랑땡. 30개를 빚었다. 손이 아팠다. 관절염이 있는 손으로 반죽을 치대고 모양을 잡느라 손가락이 욱신거렸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아들이 좋아하던 맛이니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준비를 마쳤다. 보자기에 정성스레 쌌다. 묵직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무게. 문득 생각났다. 옷장 깊숙한 곳. 먼지 쌓인 낡은 가죽 파일. 40년 전부터 숨겨온 것. 남편도 몰랐다. 아들도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이명숙 여사만의 비밀이었다. 조심스럽게 꺼냈다. 무거웠다. 종이가 담긴 무게가 아니라 40년 세월이 담긴 무게였다. 혹시 모르니까 작은 크로스백에 넣었다. 꼭 안고 갔다. 이 가방만은 절대 놓을 수 없었다. 오전 10시 아들의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나왔다. 어머님. 웃지 않았다. 인사도 건성이었다. 거실엔 며느리 부모가 편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다.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TV를 보며 편하게. 사돈 어르신 오셨네요. 고개 숙여 인사했다. 돌아온 건 고개만 까닥.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명숙 여사보다 2살이나 어린 사람이 부엌엔 이미 음식이 가득했다. 케이터링 음식들, 고급스러운 포장, 비싼 것들이었다. 이명숙 여사가 새벽같이 일어나 만든 동그랑땡은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나중에 먹을게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나중은 오지 않을 거였다. 알았다. 그냥 치워버리려는 거라는 걸. 식사 시간. 이명숙 여사 자리는 식탁 끝이었다. 의자도 다른 것보다 낮았다. 아이 의자를 가져다 놓았다. 어머님은 거기 앉으세요. 말없이 앉았다. 밥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음식이 아니라 모욕을 삼키는 기분이었다. 오후 3시 차례를 지냈다. 이명숙 여사는 구석에 섰다. 주인공은 며느리 부모였다. 절을 받는 것도 그들이었다. 손주가 세배하는 것도 그들에게. 지우야, 외할머니한테 세배해. 외할아버지한테도. 이명숙 여사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투명인간 취급이었다. 저녁 6시. 모두 거실에 모였다. 분위기가 묘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갑자기 며느리 아버지가 말했다. 사돈 어른, 우리 애들 힘들어 보여서 말인데요. 가슴이 철렁했다. 이 말의 뒤가 뭔지 알 것 같았다. 이 집이 전세잖아요. 계약 끝나면 갱신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2억으로 올랐대요. 1억 5천에서 2억으로요. 며느리가 거들었다. 어머님 명의로 된 동작구 빌라 있잖아요. 20평짜리. 심장이 멎었다. 그 빌라 이야기가 나올 줄은. 그 빌라는 이명숙 여사의 전부였다. 20평짜리 낡은 빌라. 남편 사망 후 보험금으로 산.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쓰는. 그게 없으면 이명숙 여사는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다. 그걸 팔아서 보증금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월세 받는 것도 복잡하시고요. 손이 떨렸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그 집은 안 돼요. 처음으로 거절했다. 73년 인생에서 아들에게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다. 사돈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다. 요즘 세상에 자식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효도는 바라세요? 그래 놓고 나중에 외롭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손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럼 어머님은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재훈이도 힘들어요. 매일 밤 스트레스 받아서 술 마시고 들어와요. 아들 재훈은 아무 말이 없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지난번에 손주 병원비 500만 원 드렸잖아요. 급하다고 해서. 전세금도 8천만 원 보탰고요. 결혼할 때 축의금도 1,000만 원 드렸어요. 이명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제가 살 집까지 팔아서 달라고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렇게 계산하실 거예요? 그럼 어머님 모신 비용 계산할까요? 밥값, 관리비, 난방비. 3년이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달에 30만 원씩 계산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밥값을 계산한다고? 시어머니 밥값을? 나 여기 살아도 되냐고 물었을 때 좋다고 했잖아요. 짐 되지 않겠다고 월 50만 원씩 생활비 드린다고 했어요. 그때랑 지금이 달라요. 제 부모님이 들어오셔야 해요. 여기가 넓어 보여도 두 집안이 살기엔 좁아요. 며느리가 숨도 안 쉬고 말했다.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친정 부모님은 저희를 도와주시는데 시어머니는 도와주시지도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시잖아요. 칼날 같은 말들이었다. 짐 싸서 나가세요. 오늘 당장.
제 부모님이 내일 이사 오세요. 40년간 숨긴 무기 쾅. 문 닫히는 소리. 복도에 선 이명숙 여사. 크로스백 하나만 메고 있었다. 지갑도 옷도 안에 뒀다. 하지만 이 가방만은 놓지 않았다. 절대로. 안에 그게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추석 밤치고는 유난히 쌀쌀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집은 월세를 주고 있어서 갈 수 없었다. 친구 집도 명절이라 폐가 될 것 같았다. 찜질방으로 갔다. 가장 가까운 곳을 검색해서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찜질방에 도착했다. 명절 밤이라 사람이 많았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였다. 다들 행복해 보였다. 이명숙 여사만 혼자였다. 입장료를 냈다. 크로스백 안에 있던 작은 지갑에서 다행히 현금이 좀 있었다. 탕에 들어가 물에 몸을 담갔다. 뜨거웠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참았다. 여기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사우나를 마치고 휴게실에 누웠다.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끼리 온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자고 있었다. 이명숙 여사는 잠이 오지 않았다. 크로스백을 열었다. 낡은 가죽 파일. 40년 전부터 숨겨온 것. 조심스럽게 열었다. 혹시 누가 볼까봐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안에서 나온 건 증권 계좌 통장. 그리고 오래된 메모지들. 누렇게 바른 종이. 1985년부터 시작했다. 남편 몰래 시장에서 장사하며 번 돈. 한 푼, 두 푼 모아서 주식을 샀다. 당시엔 누가 뭔지도 몰랐다. 주식이 뭔지도 잘 몰랐다. 동네 아줌마가 알려줬다. 언니, 이거 사나? 나중에 오른대. 증권사 가서 이름 말하고 사라고 해. 반신반의하며 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당시엔 이름도 생소했던 회사들. 시장에서 생선 팔며 번 돈.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조금씩 샀다. 남편은 몰랐다. 아들도 몰랐다. 왜 숨겼을까?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업에 재주가 없었다. 돈을 벌면 사업에 쏟아붓고 실패하기를 반복했다. 그래서 이명숙 여사는 남편 몰래 돈을 모았다. 나중에 남편이 다시 사업 실패하면 내가 모은 걸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었다. IMF 때도 안 팔았다. 주변 사람들이 다 팔 때, 남편이 회사 망했을 때도 안 팔았다. 아들 결혼할 때도 안 팔았다. 왜? 내가 혼자 됐을 때를 위해서 언젠가는 혼자가 될 거라는 걸 알았다. 남편이 먼저 가면, 아들이 떠나면 그때를 위해 준비했다. 메모지를 봤다. 40년 전 샀던 주식들. 손글씨로 적힌 종목명과 수량, 매수 날짜, 매수 가격.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금은 얼마나 됐을까?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 그냥 묻어두기만 했다. 40년 동안. 다음 날 아침, 찜질방에서 나왔다. 은행 오픈 시간을 기다렸다. 9시, 은행 문이 열렸다. 떨리는 걸음으로 들어갔다. 계좌 조회 부탁드립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건넸다. 40년 된 낡은 통장. 직원이 통장을 봤더니 컴퓨터를 두드렸다. 그리고 멈췄다. 화면을 계속 쳐다봤다. 손님, 이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뭔가 이상한 건가? 가슴이 두근거렸다. 잠시 후 지점장이 나왔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40대 남자. 어르신, 이쪽으로 오시죠. VIP룸으로 안내받았다. 이명숙 여사는 처음 들어가 보는 방이었다. 고급스러운 소파, 커피 머신.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점장이 자리에 앉았다. 어르신, 이 계좌 40년 동안 한 번도 안 건드리셨네요? 입금만 하시고 출금은 한 번도? 네. 그냥 모아만 뒀어요. 대단하십니다. 요즘 이런 분 거의 없어요. 지점장이 프린트를 뽑았다. 여러 장이 나왔다. 종이를 건넸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손이 떨렸다. 종이를 받았다. 첫 페이지를 봤다. 삼성전자 1985년 매수 마이너스 현재 평가액 18억 4천만 원. SK하이닉스 1996년 매수 마이너스 현재 평가액 9억 2천만 원. 현대차 1988년 매수 마이너스 현재 평가액 5억 1천만 원. 그 외 배당금 누적액 마이너스 3억 5천만 원. 총 36억 2천만 원. 숨이 멎었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다시 봤다. 또 봤다. 이게 정말 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네, 어르신. 정확합니다. 본인 확인했습니다. 40년 동안 복리로 불어난 겁니다. 배당금도 재투자하셨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지점장이 감탄하듯 말했다. 36억. 시장에서 생선 팔며 모은 돈.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산 주식. 그게 36억이 되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종이를 꽉 쥐었다. 현금화하고 싶으세요?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부만 하고 싶어요. 5억 정도요. 알겠습니다. 사명업일 소요됩니다. 어느 계좌로 입금해 드릴까요? 새로 만들어 주세요. 아무도 모르는 계좌로요.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다. 밥값 계산하자고 했지? 이명숙 여사가 미소를 지었다. 쓸쓸한 미소가 아니었다. 복수를 다짐하는 미소였다. 73세의 반격은행을 나온 이명숙 여사는 바로 움직였다. 먼저 부동산에 갔다. 동작구 빌라를 관리하는 곳. 빌라 팔겠습니다. 시세대로 받으실 건가요? 지금 시세가 4억 정도 됩니다. 아니요. 금매로 내놓으세요. 3억 5천에. 한 달 안에 처리하고 싶어요. 그럼 금방 나갈 겁니다. 네. 부탁드려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평이 좋은 곳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다. 30대 후반쯤 돼 보였다. 어떤 상담이신가요? 상속 포기 각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누구 명의로요? 제 아들이요. 재산 상속 일체 포기한다는 내용으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증까지 하시겠습니까? 네. 확실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어요. 이명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아들이 사는 집이 전세잖아요. 그런데 집주인 사정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계약 끝나면 경매 넘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변호사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다. 주소 알려주시면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집주인 신용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주소를 알려줬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변호사가 컴퓨터를 두드렸다. 조회 결과가 나왔다. 집주인이 대출이 상당히 많네요. 여러 곳에서 빌렸어요. 전세금 반환 능력이 의심됩니다. 경매 넘어갈 확률이 높은가요? 상당히 높습니다. 6개월 안에 넘어갈 것 같아요. 이명숙 여사가 미소를 지었다. 경매 정보 뜨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혹시 낙찰 받으실 생각이세요? 네. 제가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 잘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달이 지났다. 동작구 빌라가 팔렸다. 3억 5천만 원에 현금이 들어왔다. 주식 5억도 현금화됐다. 통장에 8억 5천만 원이 있었다. 73년 인생에서 처음 보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2개월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그 아파트 경매 나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할게요. 경매 당일 이명숙 여사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다. 경매장엔 사람들이 많았다. 부동산 투자자들, 중개업자들, 아들이 사는 아파트 차례가 왔다. 시작가 1억 8천만 원입니다. 경매가 시작됐다. 1억 8천, 1억 9천, 가격이 올라갔다. 2억. 이명숙 여사가 패를 들었다. 2억 1천. 다른 사람이 불렀다. 2억 2천. 이명숙 여사가 다시 패를 들었다. 경쟁이 계속됐다. 2억 5천. 2억 5천 한 번, 2번. 이명숙 여사가 마지막으로 패를 들었다. 2억 6천. 2억 6천 한 번, 2번, 3번. 낙찰. 끝났다. 전세금 2억보다 비싸지만 시세보다는 훨씬 쌌다. 변호사가 축하한다고 말했다. 잘하셨어요, 어르신. 낙찰 절차를 마쳤다. 이제 그 아파트는 이명숙 여사의 것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니, 이제는 며느리 집이 아니라 이명숙 여사의 집으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다. 떨렸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그날 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만나자. 내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